선생님, 제가 혹시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오빠라고 불러도 되지. 하, 오빠, 그래서 말인데, 오빠 회사 저랑 공동 명의로 해도 돼요? 공동명예. 그래, 뭐까짓 거 하지 뭐. 몇 년 후,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없네. 사업 자금으로 내 암 치료비를 좀 써야겠어. 아니, 오빠. 지금 치료비를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죠.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내 돈으로 차린 사업체인데.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자금에 제 권한도 있는 거예요. 오빠 위암 치료비는 오빠가 알아서 마련하세요. 아니, 명진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 사는 70세 조만수라고 합니다. 평생을 도배일로 살아오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오늘은 70살 나이에 새로운 연인을 만나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배신당하고만 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왔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작은 사업도 시작했죠.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제 고향은 전북 정읍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어릴 적엔 농사일 돕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논밭을 일구셨고 어머니는 농사와 가사를 동시에 도맡으며 저희 네 남매를 키우셨죠.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소에게 여물을 주고 논밭에 가서 물꼬를 봐야 했습니다. 가끔 마을 어르신들께 혼나면서도 동네 아이들과 뛰놀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온 가족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느라 바빴지만 저녁 무렵 식구들과 함께 먹던 된장국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시골 소년으로 자라던 제가 익산으로 올라오게 된 건 22살 때였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대신 익산에서 일을 하던 고향 선배의 권유로 상경하게 되었죠. 처음 익산역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시골에서 보던 풍경과는 너무 달라서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처음에는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자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도배 기술을 배워보라며 저를 현장에 데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풀 끓이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차근차근 기술을 배우며 손에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30 중반쯤 운 좋게도 기술자로 인정받아 제 이름으로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시골 출신이었던 저를 묵묵히 응원하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뇨병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우리 부부는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두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두 아들만큼은 뭐든 해주고 싶었죠. 두 아들 모두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한편으론 그 과정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더군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아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없으면 당신 너무 외로울 텐데. 저는 아내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아내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어가는 동안에도 아내는 끝까지 저와 아들들을 걱정했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큰애, 작은애랑 가끔씩이라도 같이 밥 먹어요.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2020년 겨울, 제 인생의 빛이 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삶은 무채색 물감을 쏟아부은 듯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후 3년째 되던 해, 저는 여전히 일과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 건 2023년 봄, 꽃이 피 흩날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주 공사를 맡기던 건설업체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만수 형,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형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이후 여자친구가 된 명진이었습니다. 명진은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나이로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명진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도배 기술을 익히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성실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얼마 못 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달랐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연습하고 하루 종일 땀에 젖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명진의 열정에 감탄하게 되었고 점차 대화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일상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현장에서 벽지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제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명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늘 현장을 지켜보던 명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그녀의 밝고 적극적인 성격에 점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힘들어했을 도배 작업을 명진은 늘 웃으면서 해냈고 현장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벽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명진이 갑자기 시원한 음료수를 사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더운데 물도 안 마시고 일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명진은 단순히 기술만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명진은 자신도 이혼 후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명진의 적극적인 성격 덕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갔습니다. 함께 현장에서 일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고 퇴근 후에도 가끔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진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계속 남의 일만 해주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만의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온 사람이었고 사업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선생님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 영업 능력을 합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인테리어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명진의 열정적인 말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은 사업 계획서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초기 투자금, 장비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자세히 계산해서 보여주었죠. 그녀의 치밀함과 적극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지내던 제게는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과 아내가 남겨준 보험금, 그리고 작은 전셋집까지 정리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총 4억 정도의 돈이었는데 제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명진은 제 결정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 만수명진을 따 만명 인테리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명진의 인맥을 통해 작은 공사들을 하나씩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명진은 고객 상담과 영업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타고난 영업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고객들과 이야기할 때면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며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하게 응대했죠. 몇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의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점점 더 큰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고 처음에는 둘이서만 하던 일이 이제는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진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사업 파트너이자 동료,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갔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런 관계가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만명 인테리어는 익산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업체가 되었습니다. 매달 꾸준한 수익이 들어왔고 직원도 5명까지 늘어났죠. 명진과 저는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쯤부터 제가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더니 식욕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바쁘게 일하다 보니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현장에서 일할 때도 예전 같은 체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진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콕콕 쑤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러내리면서 쪼그려 앉을 수밖에 없었죠. 명진이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익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까지 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내시경과 CT 촬영을 받아보시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왠지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명진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조만수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암 3기로 판정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암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말들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3기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죠. 다행히 전이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험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와 주차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70세의 위암 3기라니. 아직 아들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 이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치료비는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명진에게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명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명진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과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던 시절의 외로움, 명진과 만나 다시 찾은 희망, 그리고 함께 일궈낸 사업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위암 진단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명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진아, 어제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말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진은 심각한 제 표정을 보더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대. 명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명진과 함께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비용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견적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명진은 견적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명진이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명진아, 회사 운영 자금 중에서 일부를 치료비로 잠시 사용할 수 있을까? 물론 치료가 끝나면 다시 회사에 돌려놓고 말야. 제게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명진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 오빠, 그건 안 됩니다. 회사 돈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그 차가운 말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이 회사도 내전 재산으로 만든 건데 내가 급한 상황일 때 잠깐 쓰는 것도 안 되는 건가?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명진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예요. 운영 자금을 빼면 진행 중인 공사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용도에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요. 명진의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있자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합리적인 이유였지만 제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더 우선시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치료비를 마련하라는 거야? 아들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고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인데.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회사 자금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명진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진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명진을 설득해 보았습니다. 명진아, 내가 회사에 투자한 돈이 4억 원이야. 그 중에서 일부만 치료비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자.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명진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진에게 저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회사가 저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졌고 사소한 일로도 의견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던 꿈이 순식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부산에 있는 아들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손을 벌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후 제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예전처럼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죠. 치료 부작용으로 체력이 바닥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현장에 나가서 간단한 검수나 지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거든요. 명진은 제 상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무리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명진의 말을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가끔 전화로 업무 상황을 점검하는 정도가 전부였죠. 명진이 현장과 고객 관리를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고 했으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계약이나 큰 공사가 있을 때마다 명진이 저에게 먼저 상의했는데 이제는 이미 다 결정된 후에 사후 보고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들렀을 때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요즘 명진 실장님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시던데 괜찮으신 건가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명진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명진아, 요즘 새로 들어온 공사들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어떤 고객들이고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명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충 둘러대며 넘어갔습니다. 아, 그건 다 작은 공사들이에요. 선생님께서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걱정 마세요. 명진의 말투가 예전과 달리 건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기 임직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진이 제 동의 없이 새로운 직원을 3명이나 더 뽑았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놓았더군요. 명진아,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왜 나랑 상의하지 않고 혼자 진행한 거야? 제가 물어보자 명진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치료받으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런 잡다한 일로 귀찮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회사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도 예전처럼 저를 대하지 않았고 모든 결제나 지시는 명진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명예직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가장 기분 나빴던 건 고객들과의 미팅에서였습니다. 한 건설업체 사장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조만수 회장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명진 실장님이 회사를 참 잘 운영하고 계시던데요. 회장이라는 호칭에서 이미 제가 실권 없는 명예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4억 원으로 만든 회사인데 이제는 명진이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은행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조만수 대표님, 명진 실장님이 이미 와서 모든 서류를 처리해 가셨는데요. 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는데 언제 그런 결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명진에게 물어보니 급한 일이어서 선생님 치료받으실 때 잠깐 도장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명진이 제 부재를 틈타서 회사의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치료에 집중하라며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밤늦게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니 답답함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든 회사가 서서히 제 손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저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진이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한다고 하지만 제가 투자한 4억 원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명진이 현장에 나간 사이 회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명진이 철저히 관리하던 회계 서류들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나가느라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매출 현황이나 지출 내역 정도만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장부에 기록된 금액과 실제 은행 거래,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보였거든요. 가장 눈에 띈 것은 사무용품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실제로 사무실에서 그 정도 돈을 쓸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돈들이 모두 명진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 사본을 보니 만명 인테리어에서 김명진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더군요.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리며 더 많은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명진이 개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계약한 서류도 있었고 그 계약금 5천만 원이 회사 계좌에서 나간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명진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떼돌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죠. 더 찾아보니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진이 자신의 이름으로 고급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기록도 있었고 그 할부금 역시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을 계산해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4억 원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명진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명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명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진아, 이게 뭔가? 회사 돈으로 내 개인 아파트를 사고 차까지 산 거야? 명진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회사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세금 절약도 되고 사업에도 필요하니까요. 명진의 답변은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세금 절약? 그럼 왜 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아파트가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명진은 여전히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이런 투자들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치료받느라 바쁘시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명진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아플 때를 틈타서 제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치료비조차 내주지 않겠다고 했던 그 차가운 모습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명진아,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일 거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아내를 잃고 외로웠던 시절 따뜻하게 다가와준 그 사람이 이렇게 계산적이었다니. 명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선생님 혼자서는 이 회사 운영 못하잖아요. 제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0세 넘은 나이에 이렇게 철저히 속을 줄은 몰랐습니다. 명진이 보여줬던 따뜻함도 함께 꿈꿔왔던 미래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들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명진의 배신을 확인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70세 넘은 나이에 법정 다툼을 벌이기에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4억 원이라는 제 전 재산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산에 있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시간 좀 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진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함께 시작한 것, 위암 진단을 받은 것, 그리고 명진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분이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4억 원 중에서 1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니. 이건 명백한 횡령이잖아요. 둘째 아들 민호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더욱 직설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 여자분을 그렇게 믿으셨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하지만 곧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아들들은 즉시 부산에서 익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둘 다 회사 업무를 미루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아들들의 얼굴에서 걱정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요.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계 서류, 통장거래 내역, 계약서 같은 것들을 모두 복사해 두셔야 합니다. 민호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명진이 없는 사이 컴퓨터에서 회계 파일들을 복사하고 은행거래 내역과 계약서들도 모두 챙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들이 찾아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가져간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확실하네요. 횡령 혐의로 고발이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사업을 운영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진과 연인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었고 함께 살았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한다면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줘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모두 조만수 씨의 개인 재산이었다는 점, 그리고 치료비가 필요할 때 도움을 거부했다는 점은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준호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위암 치료받을 때 회사 돈 사용을 거부한 건 녹음 파일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호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 4억 원을 투자했다는 건 은행거래 내역으로 다 증명됩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아들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준호는 회계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분석했고 민호는 변호사와의 상담과 법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평생 부모에게만 의존했던 아들들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한테 당하고만 있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명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과 회사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명진으로부터 답변이 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회사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내세우며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명진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법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평생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둘이 양옆에서 저를 부축하며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진은 이미 법정에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이렇게 차가운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줄이야. 재판장이 입장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진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 김명진과 피고 조만수는 2019년부터 4년간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함께 거주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명진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명진은 회사 운영과 영업에 전적으로 기여했으며 회사가 현재 규모로 성장한 것은 그녀의 공로가 큽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명진이 증인석에 나와 진술할 때였습니다.
저는 만수 오빠와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 가정을 이뤘습니다. 회사 일도 제가 전담해서 처리했고, 고객 관리와 직원 채용까지 모든 걸 제가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 변호사의 반박이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실혼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필요했을 때 원고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진정한 배우자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투자금 4억 원은 전액 조만수 씨의 개인 재산입니다. 이는 은행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원고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준호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치료비 때문에 회사 자금 사용을 요청했을 때 명진이 거부했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진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배우자의 치료비조차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명진의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사무용품비라는 명목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또한 개인 아파트 구입비와 고급 승용차 할부금도 회사 돈으로 지출했습니다. 명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회사 업무에 필요한 지출이었어요. 세금 절약 차원에서.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명의 아파트와 승용차가 어떻게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재판이 진행될수록 명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사실혼을 주장했지만 정작 상대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외면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중간중간 명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원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자신이 이렇게 궁지에 몰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횡령 행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저희 변호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실혼을 주장하지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재산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명진의 마지막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만수 오빠를 사랑했어요. 회사도 우리 둘이 함께 키운 거잖아요. 하지만 그 눈물도 이제는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아들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한 달 후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아들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김명진과 피고 조만수 간의 사실혼 관계 인정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고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일정 기간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한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에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장의 첫 마디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고가 회사 자금 사용을 거부한 점은 진정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명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희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투자금 4억 원은 전액 피고의 개인 재산으로 확인됩니다. 원고의 기여는 노무 제공에 한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장이 구체적인 배상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노무 기여분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1억 2천만 원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말에 명진이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만명 인테리어의 모든 소유권은 피고 조만수에게 귀속되며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재판장의 최종 선고의 법정 안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아들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준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더 이상 그 여자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명진은 법정을 나가면서도 끝까지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1심에서 완패한 상황에서 항소해봐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했거든요. 며칠 후 명진 측에서 항소를 포기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4년간 이어졌던 악연이 드디어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회사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할 체력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4억 원 중에서 1억 원 정도는 손실을 봤지만 그래도 3억 원 정도는 건질 수 있었습니다. 명진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차갑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아들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명진과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아들들이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묵묵히 도와준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건강만 챙기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이런 큰 시련을 겪었지만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명진이 떠난 자리에 다시 찾아온 적막감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명진으로부터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사과의 말이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회사를 정리한 후 아들들이 저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익산 외곽에 조용한 단독주택을 구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자식들에게 신세를 진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웠지만 아들들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어서 채소도 기를 수 있고 주변이 조용해서 산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명진과 관련된 기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항암 치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관리만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습니다. 한때는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니 기적 같았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참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죠. 예전처럼 바쁘게 뛰어다니지는 않지만 이런 고요한 일상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들들이 찾아올 때입니다. 준호는 한 달에 2번 정도, 민호는 석 달에 1번씩 익산까지 와서 안부를 확인해 줍니다.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준호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여자분 만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만난 덕분에 너희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으니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가끔은 명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의 희망, 그리고 작은 성취들을 나누던 순간들 말이죠.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순간에 드러난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70세가 넘어서야 깨달은 이 진리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동네 경로당에 가끔 나가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십니다. 조만수 씨, 그래도 아들들이 효자라서 다행이네요.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평 한마디 없이 도와준 아들들이 있어서 이렇게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가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생각해 봅니다. 인생도 농사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이죠.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망치기 쉽습니다. 명진과의 관계는 잘못된 씨앗이었던 것 같고 아들들과의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기른 좋은 작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참 평온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언제든 연락하면 달려와 줄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명진에게 속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젊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만큼은 소중히 여기세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것이거든요. 이제 저는 남은 시간을 아들들과 함께 보내며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큰 꿈이나 야망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면서 가끔 손자들 얼굴도 보고 아들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